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예정대로 한미훈련 이뤄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사실 미국은 절대 연기할 수 없다 이런 방침을 고수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평행선이 달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번에 김영철 일행이 강하고 난 뒤에도 우리 정부에서는 어떠한 얘기가 됐는지 공식 발표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좀 이견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었고 가장 지금 서로 시각차이했던 부분이 연합훈련이 아니었냐 추측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문정인 특보라든가 어떻게 보면 당근을 먼저 제시해야 된다. 그러면서 한미연합훈련 축소나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본인 스스로도 4월 첫째 주에 한미연합훈련 시작될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 재개에 대한 부분은 대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측에도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미 간 관계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연기하거나 다시 2차 연기를 한다거나 축소하는 부분은 좀 한계가 있다. 축소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그전에 왔던 죽음의 백조, B1B라든지 이런 그 전략 자산들이 다 이렇게 출동하는 이런 것들까지 줄이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엄밀히 따지면 전략 자산과 한미 연합훈련하고 좀 무관합니다. 기존에 나왔던 죽음의 백조라든가 그런 미국의 전략 자산들 한마디로 정리됐던 거는 연합훈련과 무관하게 북한의 도발 상황에 따라서 나왔던 무력 시위였고요. 그리고 지금 한미 연합훈련은 연간 계획에 따라서 전체 병력 규모라든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대로 진행될 훈련이기 때문에 그 규모에서 전략 자산의 여부는 또 별개로 봐야 되고요. 대신에 이런 부분에서 전략 자산 전개는 말씀드린 훈련과 별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축소한다거나 상시 전개하는 부분을 축소한다거나 오더라도 공개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해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다 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조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지금 북미 관계 또 한미 관계 남북 관계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어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회를 방문하니 여러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발언이 있었는데요. 직접 한번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난 천안함 폭침 관련해서 북한의 정찰 총국의 소행이다. 이것은 인정하시죠? 잠수정이 정찰 총국 소속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찰 총국의 총국장이 김영철이니까 어쨌든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과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확인할 수 없다 이런 논지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군 입장에서는 보면 굉장한 모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 입장에서요? 그거 인정하시죠? 군의 입장에서는 불쾌한 사안입니다. 군 입장에서는 불쾌한 상황이다. 김영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장에 수계가 왔는데 그걸 우리가 너무 융숭하게 대접해 준 것에 대한 군 입장에서는 좀 불쾌한 입장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김영철이 도발의 주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송영무 국방장관의 참 샌드위치 같은 생각이죠. 국무위원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의 가져야 되는 일관적인 스탠스가 있고요. 그리고 군인으로서 국군 통수권자 밑에서 지금 국군을 실질적으로 관할하는 국방장관으로서의 위치, 묘한 지금 부분이 다 드러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천안함 폭침 관련해서 북한의 소행이 맞고 연호급 잠수함은 정찰총국 소속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검찰총국 국장이었던 김영철과의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확인할 수가 없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질문을 했습니다. 의원들이 그렇다면 수장의 지시 없이 단독 작전이 가능하냐? 우리 군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조직이나 군의 수장 없이 단독 작전은 불가능하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얘기를 한 부분인데 직접적으로 김영철이라는 이름은 얘기하지 못하는 약간 홍길동 같은 지금 그런 상황인데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열심히 드러냈고 그리고 지금 전진교로 지금 김영철이 방남을 했을 때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국방부 패싱 논란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금 결론적으로 속내가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영철 방남에 대해서 불쾌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 정부가 그렇다고 또 각을 세울 수도 없고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여실히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정인 특보가 어제 연합훈련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도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위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도 약간의 그런 불편함이 좀 드러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서는 북한 얘기는 최소화했습니다만 북한 관련 이슈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세한 내용도 계속해서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차장 잘 들었습니다.
제99주년 3.1절 기념식,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를 들어보셨습니다. 자, 기념사 내용을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관련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한 줄도 보이지 않습니다. 3.1절 노래. 네, 뭐 같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같은 언급은 있었는데 네. 직접적인 어떠한 북한 내지는 통일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요. 예. 사전에도 청와대에서는 어제 있었던 2.18 대구 행사나 아니면 오늘 3.1절 행사에서는 북한 관련 메시지는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일단은 지금 고위급 접촉 있고 난 다음에 예. 지금 어느 정도 서로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굳이 북한을 자극하거나 어떤 메시지 던지지는 않겠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예. 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북한의 메시지는 차근히 내놓겠다. 그리고 미국과의 조율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본인의 어떤 3.1절 관련 메시지를 집중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내용에서 좀 눈여겨볼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건국절 논란이 있긴 한데 네. 분명히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3.1 운동과 그리고 내년이죠. 내년에 건국 100주년을 예. 맞이해서 항구적 평화의 기반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내년이 어떠한 분기점이 될 것이고 본인 임기 중인 이 시점에 건국 100주년을 맞아서 한반도 평화체계 그리고 경제 공동체라는 이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부분이 북한과 연관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그런 통일이나 그런 부분을 좀 함의적으로 표현을 한 부분이긴 하지만 내년을 기점으로 좀 뭔가 정상회담을 포함해가지고 뭔가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그 점을 명확하게 설명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또 한 가지도 의미가 있었던 부분이 이제 역사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하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가해자인 일본이 끝났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못 박았거든요. 네. 지금 뭐 집권 이후에 계속하고 있는 위안부 TF를 통해서 지금 했던 부분과 연장선상이고 예. 이번에 저 평창에서도 아베 총리와 얘기했던 부분에서도 분명히 네.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건 정부 간의 어떤 합의로 인해서 끝났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당사자에 대한 사과도 있어야 되고 또 진정 어린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한일 간의 관계가 앞으로 미래로 갈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천명을 한 것이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이 과거에 이제 위안부 학살 관련된 영상이 최근에 공개된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 장면을 보면 굉장히 끔찍한 장면인데 제가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관련된 합의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저런 역사적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문재인 정부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일본에서 반발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저게 어쨌든 해결이 좀 돼야지만 한일 관계가 좀 정상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면에서도 지금 일본에게 요구하는 것도 명확하게 좀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 나치 전범에 대해서 뭐 무릎 꿇고 사과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의 사과를 원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피해자 보상이라는 부분도 정부의 직접적인 보상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 부분이 계속 지금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 때 이 부분에 정부 차원에 나서서 일단은 갈무리를 한 것인데 이 부분이 미진하다. 예. 이는 어느 정도 선까지 일본 요구할 것인지 우리의 기준이 정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당시의 생존자들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있을 때 해야 된다는 절박감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소돌로 합의했던 부분인데 네. 무작정 지금 한일 간에 이걸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 역사적 진실도 가려는 부분도 있겠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많지 않다. 지금 또 고려를 해서 좀 판단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장소가 세종문화회관이 아닌 서대문 형무소에서 직접 이렇게 3.1절 기념사를 한 것도 이런 역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페널티킥만 넣었으면 3.1절 딱 3골 1도움 될 뻔했습니다. 자, 지난해 출생한 신생아 수가 35만여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인구 절벽 문제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신생아 수는 35만 7,700명. 1년 전보다 11%나 급감하며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주출산 연령인 30대 출산율이 낮아진 데다 결혼이 늦어지면서 출산 가능 기간이 짧아졌기 때문입니다. 한 여성이 평생 낳을 나이를 예상한 수치인 합계 출산율은 1.05명으로 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서울은 0.84명에 그쳤습니다. 지금 예상했던 것 중에 최악의 그 출산율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산율 1.3명 이하의 초저출산 국가는 우리나라와 포르투갈, 폴란드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엔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 월별 기준으로 인구가 처음으로 자연 감소했습니다. 청년 실업과 경기 불황, 집값 상승 등 경제적 요인과 북핵 위기 등 사회적 불안 요인이 출산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결혼도 지난해 26만여 건에 머물렀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때가 예상보다 4년이나 빠른 2027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어제 전남 완도군 인근 해상에서 선원 7명을 태운 어선 근용호가 전복됐습니다. 오늘 아침 전복된 어선에선 선원 2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지환 기자. 네, 정책사회부입니다. 네, 지금 안타깝게도 사고 해역의 기상 여건이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나머지 선원들 혹시 찾았습니까? 현재까지 나머지 선원 5명은 여전히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용호는 선장 김모 씨 등 한국인 6명과 인도네시아 국적의 선원 1명 등 모두 7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고 해역에는 3m가 넘는 높은 파도가 일고 있고 풍랑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 밤새 이뤄진 수색 작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쯤엔 사고 어선에서 실종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날이 밝자 곧바로 전복된 어선에 잠수사를 투입했는데요. 실종자들은 조타실에서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수습된 실종자 중 1명은 인도네시아 선원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1명은 현재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함정 23척을 투입해 선체 내부와 주변 해역에서 나머지 실종자 5명을 찾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사고 원인은 파악이 좀 됐습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낮 4시 30분쯤 전남 완도군 청산도 인근 6km 해상에서 7.9톤급 연안 통발어선 근용호가 뒤집힌 채 발견됐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유조선이 발견해 신고했는데요. 그제 오전 완도항을 출발해 조업하던 근용호는 어제 낮 1시 20분을 마지막으로 위치 정보가 끊겼습니다. 이후 3시간 만에 전복된 채 발견된 건데요. 당시 사고 해역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해경은 수색 작업을 이어가면서 정확한 사고 원인과 운항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정책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전남 완도군 인근 해상에서 선원 7명을 태운 어선 근용호가 전복됐습니다. 오늘 아침 전복된 어선에선 선원 2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지환 기자. 네, 정책사회부입니다. 네, 지금 안타깝게도 사고 해역의 기상 여건이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나머지 선원들 혹시 찾았습니까? 현재까지 나머지 선원 5명은 여전히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용호는 선장 김모 씨 등 한국인 6명과 인도네시아 국적의 선원 1명 등 모두 7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고 해역에는 3m가 넘는 높은 파도가 일고 있고 풍랑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 밤새 이뤄진 수색 작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쯤엔 사고 어선에서 실종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날이 밝자 곧바로 전복된 어선에 잠수사를 투입했는데요. 실종자들은 조타실에서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수습된 실종자 중 1명은 인도네시아 선원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1명은 현재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함정 23척을 투입해 선체 내부와 주변 해역에서 나머지 실종자 5명을 찾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사고 원인은 파악이 좀 됐습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낮 4시 30분쯤 전남 완도군 청산도 인근 6km 해상에서 7.9톤급 연안 통발어선 근용호가 뒤집힌 채 발견됐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유조선이 발견해 신고했는데요. 그제 오전 완도항을 출발해 조업하던 근용호는 어제 낮 1시 20분을 마지막으로 위치 정보가 끊겼습니다. 이후 3시간 만에 전복된 채 발견된 건데요. 당시 사고 해역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해경은 수색 작업을 이어가면서 정확한 사고 원인과 운항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정책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져서 아직도 속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어르신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심청전을 패러디한 대처법이 새로 공개됐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이 60대 남성은 1년 전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며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말에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300만 원 나가버렸어요. 예방은 저는 들었는데 그 순간에 잊어버렸어요. 특히 어르신들의 피해가 큽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으로 속아 피해를 본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지난해 기준 5,400명이 넘었는데요. 1인당 피해액은 540만 원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어르신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학생들이 만든 심청전을 패러디한 영상을 내놨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눈이 먼 아버지를 위해 심청이가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에 나선다는 내용입니다. 아내와 모은 모든 돈을 보이스피싱에 날려버리고 그대의 아비는 그때 이후로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 교육 제가 하고 싶습니다. 저도 보이스피싱으로 시작한 이 불행의 고리를 끊어내고 싶어요. 낯선이가 돈을 보내라는 전화에 심청이가 들려주는 첫 번째 예방법은 당황하지 않고 전화를 끊은 뒤 진짜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낯선 전화는 일단 경계하고 경찰 등에 신고하는 것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고 심청이는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모든 차량은 충격을 받아도 파편이 튀지 않도록 안전 유리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의 한 노선 버스는 유리 대신에 아크릴판을 달고 운행하고 있어서 승객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김포시를 오가는 노선버스입니다. 유리창이 있을 자리에 접착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해당 버스에 올라타봤습니다. 다른 창문보다 어두운 색깔의 창문 한 짝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진동 때문에 소음도 크고 가볍게 눌러도 움푹 들어갑니다. 근데 저기 밑에도 틈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뭐 불안한 거죠. 자세히 보니 창틀에 끼워져 있는 건 유리창이 아닌 투명한 아크릴판이었습니다. 유리보다 아크릴판이 더 부셔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할 것 같아요. 운수업체 측은 열흘 전 사고로 깨진 창문을 임시로 수리했다며 해당 버스가 수입 모델이라 창문 조달이 쉽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여기에 맞는 유리가 없어요. 여기다 보니까. 하지만 수리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쉬게 하거나 대체 차량을 투입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담당 지자체도 행정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임의로 차량의 안전기준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 행정처분을. 운수업체의 안전불감증이 시민들의 불안만 키우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오늘의 333 뉴스 먼저 사회 뉴스입니다. 경기 공포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어제 화재가 발생해서 이렇게 내부가 몽땅 탔습니다. 항상 문이 잠겨있는 이곳에 어떻게 불이 났을까요? 원인은 담뱃불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옆 건물에서 누군가 아래로 담배꽁초를 던져버렸고 거기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이렇게 큰 화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옷가게로 들어오는 70대 할머니, 다른 여성이 계산하느라 벗어놓은 옷주머니를 이렇게 확인하죠. 이어서 반대쪽으로 가더니 옷에 손을 아예 집어넣습니다. 전혀 알아채지 못할 만큼 감쪽 같은데요. 이 소매치기 결국 경찰에 붙잡혔는데 어떤 점이 단서가 됐을까요? 거리 형태가 오다리로 작년 1월에 검거했던 소매치기범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해서 1년 전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도 소매치기를 하다 검거된 적이 있던 겁니다. 결국 이 할머니 구속됐습니다. 지난 23일 충남 예산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자 주민들이 급히 대피합니다. 그런데 2층에서 뭔가 떨어지고 1분 후 또 뭔가가 떨어지죠. 2층에 살던 30대 여성이 두 자녀와 현관문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쉽지 않자 베란다에서 아이들을 던진 겁니다. 물론 이불을 먼저 던져서 매트처럼 활용했고 소방대원에게 아이들을 받아달라고 요청도 했습니다. 아이들도 이 여성도 모두 무사합니다. 다음은 인물 뉴스입니다. 교도소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에 함께 출연했던 배우 정웅인 씨와 정경호 씨가 진짜 교도관이 됐습니다. 1년간 명예교도관으로 위촉된 건데요. 법무부에서 계급장을 맡고 교정행정 홍보도 맡게 됩니다.
은메달을 목에 걸고도 웃지 못했던 스피드스케이팅 김보름 선수, 모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수단 환영식에서 이번 일로 인생을 배웠다면서 새로운 각오도 다졌고 고향 대구 달성군엔 성금 5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내부 고발자인 노승일 씨가 국정농단의 전말을 담은 책을 발간했습니다. 노 씨는 당시 최순실 씨의 비서 역할을 하며 비리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고 그 자료를 민주당,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낼 계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의 영미 여러분, 이쪽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컬링팀의 인기에 이름이 영미면 놀이공원 이용권을 할인해주거나 항공권을 주는 등 다양한 마케팅이 등장했습니다. 활용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식당을 예약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는 물론 1시간 내에 갑자기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식당이 예약 보증금 자체를 받지 않아서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한국주엠이 군산공장 비정규직 근로자 200여 명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사전 협의도 없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한 통이 전부여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욱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33 뉴스였습니다.